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송나라를 비롯해서 뭐 요나라, 금나라, 서나라 이런 서나라래. 시작부터 말이 이상하네요. 서하.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몽골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는 51부터 53페이지까지고요. 자, 지금 되게 빠르게 뭐 당나라부터 뭐 이전부터 그랬지만 뭐 진, 한, 뭐 당, 송 이런 나라들이 빠르게 건국되고 멸망하기까지의 흐름들을 되게 한 강의 안에서 빠르게 다루고 있다 보니까 템포가 좀 빠르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들 속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졌고, 어떠한 뭐 통치 체제라던가 어떠한 모습들을 보이다가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망했구나, 멸망을 하게 되었구나, 이런 이 구조를 그리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몽골 제국 원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교과서는 51에서 53쪽입니다. 그 전에 먼저 오늘 지도를 먼저 볼 거예요. 47쪽에 있는 지도입니다. 뭐 굳이 교과서를 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걸 갑자기 왜 갖고 왔냐? 이게 금나라가 한창 이제 송의 수도를 빼앗고 남송으로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나라가 어디예요? 몽골 제국이죠. 원이라고 하는 나라. 자, 이 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지역, 여기가 이제 몽골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 지도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몽골이 또 갑자기 뭐 땅에서 솟아나고 뭐 하늘에서 떨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 몽골이라고 하는 민족에 대해서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몽골 제국과 동서교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볼 텐데, 자, 학습 목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제국 시기에 동서교류. 왜냐면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는 조금 한번 볼까? 지도 한번 볼까요? 여기 어디야? 이쪽 왼쪽 끝이 어디예요? 유럽이죠. 이쪽에 동아시아죠. 동서교류. 동서교류가 세계사에 끼친 영향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동서교류가 어떻게 하면 몽골 제국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세계사에 어떤 동서교류의 모습들이 나타났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세계 정복과 원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3세기 초에, 자, 1200년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1200년대 초반에, 자, 이 사람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테무친이라고 하는 사람은 몽골의 여러 부족들을 통합을 하면서 몽골의 힘을 하나로 합치고 있었고요. 결국 이 테무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쿠릴타이라고 하는, 자, 뭐래? 부족장 회의래요. 몽골인들의 이 부족장 회의, 뭐 쿠릴타이라고 하는 이름 정도를 나중에 봤을 때 이게 뭐지? 이러면 안 되겠죠. 자, 부족장 회의 제도인, 그래서 이들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구? 칸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추대합니다. 그 국가의 중대 사항을 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쿠릴타이를 통해서 이 테무친이 누구래? 테무친이 칭기스칸이라고 하는 칸으로 추대가 되었다. 여러분이 아는 칭기스칸의 원래 이름이 테무친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칭기스칸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럼 테무친은, 즉 칭기스칸은 어떻게 부족들을 통합하고 이 힘을 끌어모을 수 있었느냐? 자, 이 테무친은 이런 정책을 폈어요. 천호제라고 하는 체계적인 군사 행정 조직을 바탕으로 정복 전쟁을 벌였다라고 되어 있죠. 정복 전쟁을 벌였다. 자, 보면 천호제가 뭐래? 자, 그러면 유목민들을 호는 집 단위를 얘기하는 거죠. 1000개의 호 단위로 나누어서 1000호장이 이끌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그리고 이 밑에는 100호가 있다고 하죠. 이런 식이에요. 자, 100집을 하나로 묶어서 100호장이 이 집들을 이끕니다. 자, 그리고 점점점점 해서, 그러면 100호장이 몇 명 있어요? 10명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들을 다시 한번 1000호장이 이끄는, 이러한 부족들을 100호와 1000호로 묶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들을 일종의 행정제도로도 운영을 하고 군사제도로도 운영을 하는 이러한, 요 밑에는 또 10호장이 있고요. 10호씩 묶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 100호장, 1000호장, 10호장 이런 데다가는 누구를 박아 넣느냐면 칭기스칸에 완전 충성하는 인물들을 박아 넣어서 뭔가 여기 이제 몽골 제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몽골 제국을 건설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아시아라고 하는 이 곳만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요, 이 칭기스칸 시기의 정복 전쟁이 금나라도 공격을 하고
금이 아직 살아있을 때니까. 금나라도 공격을 하고 서하라고 하는 나라 있잖아요. 서하도 공격을 해서 칭기스칸이 죽고 나서 바로 직후에 서하는 멸망을 합니다. 서하는 멸망을 하게 되고 금도 이제 곧 있으면 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칭기스칸이 죽고 나서 이게 칭기스칸이 죽고 나서 몽골이 이상해서라기보다는 몽골 유목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계승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몽골에서는요 장자계승 즉 유목민들은요 장자한테 뭔가 물려주는 게 원칙이 아니에요. 유목민들은 아들들 모든 자식들은 자기가 뭔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다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자 가장 많이 떼어줄 거를 장자한테 줍니다. 그 다음에 둘째한테도 주고 점점점점 내려가다가 어떻게 막내가 뭘 가지고 가냐면 실제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리 있잖아. 아버지의 자리를 계승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산 같은 것들은 첫째 그럼 떼어주고 첫째는 너가 나가서 독립, 둘째는 떼어주고 둘째도 나가서 독립. 그런 다음에 아버지의 자리는 막내에게 물려주고 막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칭기즈칸 사후에 여러 국가로 막 쪼개지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칭기즈칸 사후에 여러 국가로 분열이 되게 되는데 이 국가들을 몽골에서는 울루스라고 합니다. 울루스는 원래 백성, 민족, 그 사람이라는 뜻인데 울루스가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해서 국가라고 하는 뜻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이 대몽골 제국을 몽골어로는 예케 몽골 울루스라고 부르게 되죠. 대몽골 제국. 자, 보자. 그래서 국가로 분열이 되어서 각각의 울루스들이 독자적인 지배를 하고 몽골 제국 전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느슨하게 연합되어 있는 정도로. 그러니까 몽골 제국이란 이름 아래 뭉쳐져 있기는 하지만 각각의 울루스들이 어떤 방식으로? 독자적인 방식으로 그 지역을 지배하는 그런 연합체로 바뀌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칭기스칸을 이어서 2대 칸으로 오르게 된 오고타이 칸은 마침내 금을 멸망시키게 되죠. 자, 오고타이 칸테 금을 멸망시키게 되고요. 이제 뒤를 이어서 뭐 3대 칸 막 이렇게 되면서 러시아나 유럽 일부 지역 그리고 중동 지역에 있는 바그다드라고 하는 도시 쪽까지 영역을 확대하면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원래 이슬람 국가들이 좀 있는 곳이었어요. 나중에 서아시아에서 배우겠지만 이 이슬람이 있는 그 지역들까지도 이제 몽골이 다 정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쿠빌라이 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도 황제로 즉위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또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왕위 계승 분쟁이 있었거든요.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쿠빌라이 칸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되고 이 쿠빌라이 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몽골 제국 전체에서 더 이상 정복 전쟁이 필요할까가 아니라 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몽골 제국 전체적으로 영토를 계속 넓혀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쿠빌라이 칸은 이 몽골이 중국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하게 정착하고 여기를 안정화시키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쿠빌라이 칸 때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 국가 이름을 쓰는 거죠. 여기 써있죠? 자, 밑줄 한번 그어봅시다. 그래서 수도를 어디로 옮겨요? 이들의 원래 수도는 유목민족이었던 당시에 몽골의 중심지였던 카라코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원래 수도는요. 근데 수도를 어디로 옮겨요? 이제 대도. 베이징, 지금의 베이징이고 당시 이름으로 대도라고 불렀어요. 자, 대도로 옮기고 국호를 뭘로? 원으로 바꾸고요. 국호를 원이라고 이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쿠빌라이 칸 때 남송을 멸망시킬 뿐만이 아니라 중국 전역을 이제 장악을 하게 되죠. 자, 남송이 남쪽에 있었으니까 강남 지역까지 다 먹었으니까 쿠빌라이 칸 때 중국 전역을 장악했다. 이런 표현 써도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쿠빌라이 칸은 고려 이 시기가 우리가 뭐라고 해? 그 한국사에서 고려 배울 때 원간섭기 시기인 거예요. 원간섭기 시기. 그래서 이제 고려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일본 원정도 갑니다. 실패하긴 하지만요. 그래서 일본 원정은 나중에 일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일본사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두 차례 일본 원정을 하기는 하였으나 2번 가거든요. 둘 다 실패한다 정도로 여기 쿠빌라이 칸의 이야기를 같이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무미건조하게 제목을 한번 달아보자 라고 하면 몽골 제국의 수립과
발전 정도로 선생님이 제목을 달아놨어요. 어떻게 만들어졌고 칭기스칸은 이런 제도를 썼었고 그 이후에 이러한 울루스로 좀 분열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쿠빌라이 칸 때 이러한 모습들 원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따가 좀 이따 지도를 보면 아, 이거 뭐지? 몽골 제국이랑 원이랑 뭐 같은 건가? 뭐지? 이렇게 헷갈린다면 지도를 보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따 지도 한번 봅시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쿠빌라이 칸 때 이제 원이라고 하는 나라가 수립이 되었고 내부적으로도 뭔가 이제 체제 정비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러면 원나라는 이 이후에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 자, 쿠빌라이 칸 이후에 원나라 내부에서는 아까 말했죠. 이 계승 상속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언가 유목민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속제도와 좀 다르다고요. 그래서 황의 계승을 황제의 자리 계승을 둘러싸고 이제 내부 분쟁도 이제 많아지게 되고요.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쿠빌라이 칸이 불교에 엄청 심취했대요. 그래서 불교에다가도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불교를 되게 중요한 위치로 올려놔서 이 이후의 황제들도 막 불교에 빠져가지고 막 불교 행사하느라고 돈 엄청 쓰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황실이 사치를 하게 돼요. 그리고 불교도 어떤 불교를 믿냐면 라마교라고 하는 불교인데요. 티베트 불교입니다. 그냥 불교의 한 종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교의 한 계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티베트 불교인 라마교가 황제들 이런 고위 사람들에게 지배층들에게 유행을 하면서 법회 이런 불교 행사를 개최하는데 엄청난 돈이 듭니다. 자, 사치 비용도 들고요. 이런 불교 행사를 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을 저질러요. 뭐야? 얘네들이 썼던 원나라에서 썼던 지폐 교초거든요. 교초라는 이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교초를 남발합니다. 교초를 막 찍어내요. 국가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돈이 부족하다고 돈을 막 찍어내는 거. 물론 지금 막 코로나 시기나 이럴 때 이제 돈을 많이 풀었었죠. 뭐 그런 거는 국가 재난 위기 상황이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런 흐름들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이거 말하는 건 진짜 돈을 막 찍어내는 거야. 그러면 돈이 많아지죠? 그럼 물가가 폭등하죠. 물가가 폭등하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하게 생기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하게 생기고. 자, 거기에다가 요거 먼저 볼게요. 요거 먼저 봐야 요 마지막 문장이 잘 이해가 될 것 같아. 요 밑으로 내려오면 원은 얘네가 어떤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냐면 이거예요. 몽골 제일주의입니다. 자, 남송도 멸망시켰고 서하 뭐 그런 사람들도 다 들어와 있잖아. 뭐 여진족도 멸망을 시켰고 금나라도요. 그럼 이 안에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이야. 그 중에 제일 짱은 누구야? 몽골인이에요. 그래서 여러 민족을 구분하여 통치를 하게 되는데 최상층에는 소수의 몽골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국가의 중요 정책과 행정을 담당하게 되고요. 이 몽골인들이. 자, 그러면 원래 있었던 즉 남송 사람 같은 그런 한인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냐? 한족들 어떤 취급을 받았냐? 여기 밑에 요거 먼저 볼게요. 그래서 한족이나 남인은 남쪽에 남송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인, 남인 이런 사람들은 피지배층을 형성하면서 그 중에서도 남송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사람들이잖아. 남송이 쿠빌라이 칸 때 남송이 멸망한다고 했죠. 남송 사람들 남인들은 가장 심한 차별을 받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 좀 이따가 요거 먼저 보죠. 그래서 구성체계를 이렇게 보면 자 1.5%의 몽골인들이 있어요. 요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1.5%의 몽골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14%, 83% 한인들을 누구 얘기하냐면 금나라 지배 아래에 있었던 즉 금나라 안에 있었던 한족들이라던가 아니면 여진족 아니면 거란족 그리고 일부의 고려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로 묶여 있고요. 남인이 얘기했죠. 남송 지배하의 한족 즉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남송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더해봐. 97%죠. 자, 그러니까 한인은 남인만큼 차별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둘 다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차별을 받아요. 엄청난 차별을 받고 차별을 조금 덜 받는 거지 둘 다 차별을 많이 받는데 이쪽이 압도적인 차별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한족이죠. 그렇죠? 여기에 한족들도 있을 거 아니야. 거의 90% 정도가 한족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90%를 완전 차별하면서 적으로 돌린 겁니다. 몽골인들은.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 한족이나 남인
이런 사람들에게, 남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뭐 국가의 중요한 일들이나 이런 걸 엄청나게 많이 맡기진 않을 테니까 몽골이 썼던 방식은 이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상업이라던가 아니면 돈 계산하거나 이런 것들. 이 사람들 유목민족이어가지고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거든, 몽골인들이. 그래서 상업이나 회계, 재정관리 분야에서 누구를 쓰기 시작을 하냐면 이 당시에는 전 세계 제국이었잖아, 몽골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 생목인들. 그냥 소위 말해서 서역 사람들이에요. 서역 사람들. 그래서 생목, 눈에 색깔이 있는, 눈 목자예요. 눈에 색깔이 있는 사람 이래가지고 이제 서역인들을, 생목인들을 이라고 부르는데 이 생목인들을 재정관리 분야나 이런 데서 썼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생목인이 서역인들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지금 상황 자체가 어때요? 소수의 몽골인과 소수의 생목인들이 위에 있고 밑에 대다수의 한족들과 이런 남인들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길 봐야 마지막 문장이 잘 보일 거라 그랬죠. 이러한 가운데, 어떤 가운데 황실이 사치를 하고 라마교 유행하고 이러면서 막 불교 행사에 돈 엄청 쓰고 막 그거 해결하려고 막 지폐 찍어내고 막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발생하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생활이 어려워진 농민들이 대규모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요거 배웠으니까 머릿속으로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이들이 그냥 생활이 어려워서만 반란을 일으켰겠어요? 이 사람들 누구겠어요? 이 사람들이에요. 구조적으로 차별받고 있었던 이 한족들. 이 한족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홍건적 있잖아. 얘네들 한족들이에요. 한족들. 붉은 두건을 두르고 있는 애들이다라고 해서 이 홍건적, 얘네들 한족이란 말이야. 이 홍건적의 난으로 쇠퇴를 해서 북쪽으로 밀려납니다. 그게 누구냐? 그래서 북원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때부터는 북원이라고 불려요. 북쪽으로 도망갔으니까. 그럼 밑에는, 도망가고 밑에는 누가? 한족들이 세운 나라가 생기겠죠. 이 홍건적의 지도자였던 누구? 주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건적의 지도자였던 이 주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가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그 나라가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명나라가 되는 거죠. 오케이? 한족의 국가를 부활시킨 거죠. 주원장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 명이라고 하는 나라가 좀 있으면 들어설 거다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목을 한번 달아보죠. 자, 여기도 이제 무미건조하게 좀 달아보면 몽골 제국의 쇠퇴죠. 몽골 제국이 쇠퇴를 하고 있고, 세 번째 보면 몽골 제국의 쇠퇴를 한번 보고, 여기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몽골의 사회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세 번째 문단은 여기는 그냥 몽골 제일주의 정도를 제목으로 달아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정도. 여기에 있는 이런 사회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그래야 이런 한족들의 마지막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는 모습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잘 한번 같이 이해를 해보고, 자, 그러면 요거는 살펴봤으니까 넘어가고, 요건 살펴봤죠. 자, 지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도 한번. 자, 아까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한번 볼까요? 처음에 얘기할 때, 자, 칭기즈칸 사후에 여러 국가, 울루스로 분열이 되어서 점차 독자적인 지배를 하는 느슨한 연합체로 바뀌었다라고 되어 있죠? 봐봐. 울루스, 주치, 울루스, 오고타이, 울루스, 차가타이, 울루스, 훌라구, 울루스. 자, 여기도 하나의 울루스죠. 그쵸? 여기도 하나의 울루스겠지. 이 울루스를 어떻게? 원이라고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가 몽골 제국이긴 한데 하나가 이제 독자적인 지배를 하다가 떨어져 나가게 될 거예요. 몽골에서 떨어져 나가고 없어지는 이쪽 주변 민족들에 의해서 망하는 울루스도 생기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이쪽에선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 제국 전체 얘기를 하다가 여기를 누가? 쿠빌라이 칸이 나라 이름을 원이라고 하고 수도를 대도 베이징으로 옮기면서부터는 우리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거죠. 원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리고 여기 카라코룸이라고 하는 곳도 생각을 해보세요. 요 카라코룸이라고 하는 곳이 원래 수도였습니다. 카라코룸에서 수도를 어디로 옮긴 거야? 대도 베이징으로 옮긴 거예요. 누가? 쿠빌라이 칸이. 나라 이름은 원이고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거 보면 이제 몽골족의 근거지라고 되어 있죠. 딱 보기에도 엄청 넓죠. 이쪽으로 가면,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딘 줄 알아요? 여기 그리스예요. 여기 이탈리아. 엄청 넓죠. 엄청 넓은 걸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쪽 52페이지로 넘어가면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이 원대에는, 원나라 시기에는 동쪽과 서쪽이 하나의 몽골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 예케몽골 울루스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으로 통합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서교류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났을 텐데 이러한 원대에 어떤 문화들이 있었고 어떻게 동서 문화가 교류가 되었는지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단 한번 볼게요. 자, 1번. 자, 여기는 종교와 과학기술에 대해서 주로 1번 문단에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원은 광대한 영역을 차지해서 다양한 민족을 다스린, 뭐 이거 당연한 말이죠. 관대한 종교 정책을 핍니다. 당연하죠, 얘들아. 이러한 다양한 민족들, 다양한 종교를 다스리는데 만약에 몽골 제국 전체에서 자, 이 종교 말고는 절대 믿으면 안 돼. 믿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면 반발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고 그걸 관리할 수도 없어요. 영토가 너무 넓잖아. 그러니까 관대한 종교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를 믿고 있었던 지역에서는 이슬람교 그대로 믿고요. 네스토리우스교, 경교라고 전에 당나라에서도 나왔었죠. 뭐 크리스트교, 라마교, 티베트 불교라고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종교들이 이제 공존하고 있었다. 몽골 제국 내부에서는. 자, 그런데 라마교는 아까 황실의 지원을 받고 황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했죠. 그래서 따로 설명이 한 번 더 있는 겁니다. 라마교는 황실의 장려에 힘입어서 몽골인 사이에서 매우 유행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뭐냐면 이 티베트 불교, 라마교를 믿고 있는 라마교 승려였던 이 파스파라고 하는 사람이요. 뭘 만드냐면 몽골 문자를 만듭니다. 몽골만의 고유 문자를 만들어요. 그게 파스파가 만들었다라고 해서 파스파 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는 하나 좀 가져가서 이해를,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가 과학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요. 이제 서양이 어떤 로마가 망하고 로마가 멸망하고 그 이후에 어떤 서양에 원래 있었던 뭐 과학기술이라던가 서양의 여러 가지 지식들이 이제 어디로 옮겨갔었냐면 이슬람 쪽으로 옮겨가거든요. 그 이슬람의 문화, 이슬람이 되게 과학기술이 엄청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발달된 이슬람 지역을 몽골 제국이 정복했잖아. 그래서 이슬람 문화가 막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이 이슬람 문화가 들어오면서 천문학이라던가 역법이라던가 자연과학 같은 여러 과학적 지식들도 늘어나게 되고 이런 발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 곽수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슬람의 역법, 이슬람의 달력 계산하는 방법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원나라 때 뭐라고 하는, 이름이 뭐래요? 무슨 달력? 수시력이라고 하는 걸 제작했어요. 그래서 원나라 시기에 썼던 달력, 곽수경이 만든 수시력 기억을 좀 해주셔야겠고 이 수시력은 당연 이슬람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슬람에서 화약, 자, 화약 자체는 송나라에서 발명이 됐지만 그런 것들이 외부로 이제 교류되면서 외부로 나갔고 거기서 또 대포 제작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고 그게 다시 또 중국으로 들어오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슬람의 대포 제작 기술도 중국에 유입되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서로 막 동서 문화가 서로 교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좀 가볍게 기억할 것들만 기억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죠. 다음 같은 페이지죠?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경제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경제, 즉 상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경제적인 이야기, 경제. 자, 한번 볼게요. 제국은 유라시아 지역을 전체 거의 통합했다. 자, 지금 교과서에서는 몽골 제국과 원 제국을 거의 같은 말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원 제국은 유라시아, 유럽부터 아시아까지의 지역을 거의 다 통합해서요. 초원길, 사막길과 같은 동서교역로 있잖아. 여러분들은 바로 옆이니까 53페이지 보시면 돼요. 53페이지, 교과서 53페이지에 보면 자, 초록색 길이 위로 올라가는 초원길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길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크로드라고 알고 있는 사막길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바닷길은 당연히 이제 해상교역로인 거고. 자, 몽골은 땅 전체를 유럽과 아시아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초원길과 사막길은 몽골 자체 내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동서교역이라고 하긴 하지만 몽골 제국이 강성할 때는 어떤 느낌이야? 몽골 제국 국내에서 교역을 하는 게 유럽과 아시아의 연결인 거죠. 거의 그 정도로. 영토가 그만큼 넓었으니까. 그래서 동서 교역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건 당연하겠죠. 내부적으로. 자, 그래서 원래는 이 역참이라고 하는 걸 정복전쟁용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막 말 타고 달려가다가 이 역참마다 한 번씩 말을 갈아요.
말을 바꿔 타는 거야. 그러면 말도 말대로 쉬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쌩쌩한 말로 막 달려갈 수 있고 막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기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자, 처음에는 군사용으로 이제 역참이라고 하는 걸 설치를 했었는데 이 역참이 뭐야? 결국에 이제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어떤 교통로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뭐래요? 이 도로망과 역참은 뭐래? 원래 관리나 군대가 원활하게 왕래하기 위한 이 이동을 하기 위한 이러한 수단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정복전쟁이 거의 끝나가고 몽골 제국이라고 하는 영토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 역참을 어떻게 활용한 거야? 여기 몽골 제국이 안정되면서 상인이나 서양의 선교사나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역참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몽골 제국 내부를 여행할 수 있었던 거죠. 몽골 제국 내부를. 그래서 역참이 이러한 역할로 만들었지만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상인이나 서양 선교사와 학자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역참이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남 지역의 경제력은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겠죠. 그럼 강남 지역이 이제 사실상 진짜 중국 전역에서 나는 쌀의 대부분이 이제 강남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야. 강남 지역에서. 그럼 쌀을 화북 지역으로 이동을 시키려면, 그리고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겼으니까 베이징으로도 쌀이 많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강과 강을 연결하는 운하를 이전에 수나라에서 만들었던 것도 있지만 운하를 또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강남 지역의 쌀을 화북 지역으로 옮기기 위해서 대운하를 정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경제적으로 즉 그 농업 생산력이 가장 발달하고 있는 이러한 지역들, 항저우와 같은 이런 지역들을 대도, 베이징, 수도와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운하를 정비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왼쪽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역참을 이용할 수 있는 역참 통행증이에요. 이름이 써있죠? 패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요거는 바닷길과 관련된 해상무역과 관련된 이야기나 무역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그냥 경제라고 이렇게 묶어 놓으면 되겠죠. 자, 봅시다. 이 시기, 즉 몽골 제국이 있었던 시기에는 바닷길을 통해서 인도양을 거쳐서, 자, 53페이지 보면서 들으면 돼요. 인도양 보이죠? 인도 밑에. 바닷길을 통해서 중국을 거쳐 인도양을 거쳐서 이렇게 아라비아 반도라던가 아프리카, 이거 다 배웠던, 내가 처음에 OT 할 때 알려줬던 지명들입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인도양을 거쳐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 동부까지 이르는 진짜 전 세계적인 교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 그만큼 영토가 넓었고 동서교류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몽골 제국이 있었을 때에는 엄청난 교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바닷길을 통한 교역이 활발해지니까 황저우라던가 취안저우라던가 이런데 송나라 때 뭐 만들었었어요? 시박사라고 하는 걸 만들었었죠? 이 시박사라고 하는 거는 원 때에도 계속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박사가 대외 무역 사무를 담당하는, 해상무역 사무를 담당하는 그런 관청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활발한 대외 교류, 그 다음에 상업의 발달 이러면서 송나라 때랑 똑같아요. 도시는 계속 발달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이런 곳들이. 도시, 이런 교통로의 중심, 상업에 발달한 곳, 뭐 시장이 엄청 크게 열리는 곳, 이런 곳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도시가 발달하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항저우라던가 대도, 여기가 어디였어? 베이징, 수도였죠. 항저우나 대도 이런 도시들이 엄청나게 번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자, 서역 상인들도 물자 교류를 하기 위해서 많이 왔다 갔다 했고, 화폐 사용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는데, 화폐 이름이 뭐라 그랬지? 교초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아까 정치 배울 때 뭐 여러 가지, 뭐 황실의 사치, 뭐 티베트 불교가 융성하면서 막 행사 이런 거 하다가 돈 많이 쓰고 이러는데 막 교초를 막 찍어내가지고 마지막에 인플레이션 터지고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때 교초라고 하는 걸 썼었구나 라고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원나라 때 썼던 지폐예요. 송나라 때 뭐 썼어요? 교자, 회자 이런 지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서역 사람들이 또 왔었는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있습니다. 교과서 52페이지 밑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븐 바투타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븐 바투타는 모로코면 아프리카 쪽이죠. 자, 모로코 출신의 여행가인 이븐 바투타라고 하는 사람 25년 동안 알렉산드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그다음에 여기에 바그다드를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델리면 인도죠. 인도에 있는 델리를 거쳐서 어디까지? 취안저우까지 막 들어오고. 여기에 보면은 거기에 교과서 52페이지 밑에 보면은
그걸 무슨 색으로이라고 해야 돼요? 갈색으로 된 화살표가 이븐 바투타의 여행로죠. 이븐 바투타가 어떻게 여행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행하고 이를 기록해서 여행기라고 하는 기록을 남겼다라고 되어 있죠. 이 이븐 바투타가 여행기에 써놓은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여행자에게 중국은 가장 안전하고 좋은 고장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때 중국이 언제를 얘기하는 거야? 이 몽골 제국인 거죠. 몽골 제국. 왜 그러냐면 혼자 한 사람이 거금 엄청나게 많은 돈을 소지하고 9개월이나 돌아다녀도 걱정할 일이 없대요. 전국의 모든 역참, 그렇죠. 역참이 있는데 이 역참에는 숙소가 있어요. 그 숙소의 관리자가 서기와 함께 와서 투숙객, 여기서 묵는 사람들의 이름을 등록하고 확인 도장도 찍고 숙소 문도 잠그고 치안 유지가 잘 되고 있다는 거야. 역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거죠. 여행자들에게. 이 관리자들은 기병과 보병을 데리고 늘 머물러 있대요. 치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전국의 모든 역참이 이렇게 하고 있다. 즉 역참 원래 관리들이나 군대가 빠르게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만든 거였는데 몽골 제국이 안정화되면서 이렇게 여행가들이나 상인들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뭔가 여행을 하거나 상업행위를 하는 거를 도와주는 기능도 하고 있다는 걸 여기서 또 잘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이 시기에 왔던 이탈리아 출시의 상인, 베네치아 출신의 상인인 마르코 폴로. 이 사람 들어본 적 있죠?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중국에 딱 왔을 때가 누구 때였냐면 쿠빌라이 칸 때였습니다. 쿠빌라이 칸이 엄청나게 환영을 해주고 17년 동안 중국에서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지역, 몽골 제국 그리고 인도 지역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보고 들은 거를 뭐라고?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으로 쓰게 되죠.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요 원나라 시기에 중국 지역을 여행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지금 내가 53쪽에 있는 지도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보면 위에 있는 게 맨 위에 있는 게 초원길이고요. 자, 중간에 있는 빨간색 이게 뭐야? 사막길이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뭐야? 바닷길이에요. 자, 그래서 취안저우라던가 항저우, 광저우 이런 곳들이 굉장히 이 해상무역에서 중요한 도시들로 뭐가 시박사나 이런 것들이 설치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중요 도시들 이렇게 보면은 엄청나게 교역로가 크게 연결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자, 지금 빨간색 포인터 잘 따라와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이 거의 뭐예요? 거의 이만큼이 몽골 제국의 최대 영토였잖아. 그러면 사실상 초원길과 사막길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초원길과 사막길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53페이지에 있는 여러분들 초원길, 사막길, 바닷길은 말을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초원길. 그래서 유라시아 초원지대를 가로지르는 교역로고 주로 북방민족들이 요 지역에서 이제 많이 돌아다녔던 곳이고요. 밑에 사막길로 내려와 보면 사막길 같은 경우에 이게 여러분 한무제 때 장건에 의해서 개척된 곳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크로드, 비단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막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닷길 같은 경우에는 해상교역로니까 잘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몽골에 대해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54페이지로 가보시면 54페이지에 일본 얘기 나와 있죠. 일본 얘기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할 거라 그랬어요. 다음 시간에 일본 얘기 한 번에 정리할 겁니다. 자, 그러면 55쪽으로 와가지고 단원 정리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이니까 기억나죠? 거란이 세웠던 요고요. 야유라보기라고 하는 사람은 기억하자 그랬어요. 10세기 916년에 야유라보기가 거란족을 통합합니다. 그리고 고유 문자인 거란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도 서화 문자 쓰고 있죠. 서화도 여진도 여진 문자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족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 부족적 전통이나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들만의 문자를 만들어 썼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송과 전현의 맹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이 송과 전현의 맹약을 체결하게 된 게 어느 땅 때문이었어요? 어느 땅? 그 땅 이름 기억해야 되는데 연운 16주였죠. 연운 16주라고 하는 땅을 얻고 있었던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탕구트족이 세운 서화. 자, 11세기에 탕구트족이 건국을 하게 되었고 딱 위치가 동서교역로 사막길에 딱 중간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송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는데 군신관계이긴 했지만 송이 서화한테 세패를 바치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했고, 자, 여기도 서화 문자 쓰고 있는 것 노란색으로 표시해볼까? 거란 문자, 서화 문자, 그 다음에 여진 문자 이런 거 사용하는 거. 자, 그럼 여진족으로 가보죠. 12세기에 아구타가, 이 사람도 기억을 좀 해주셔야죠. 아구타가 이제 여진족을 통합을 하게
되고요. 여진 문자를 사용하는 모습 봤죠. 그 다음에 송이랑 같이 원래 송이랑 손을 잡고 요를 멸망을 시켜요. 그런데 얘네가 그대로 군대를 송으로 보내가지고 화북을 차지하게 되죠. 송의 수도인 어디? 카이펑이라고 하는 곳을 점령을 하게 되고 결국 송은 어떻게? 수도를 이만, 항저우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면서 남송으로 되죠. 자, 여진족은 여기 이거 일부러 안 봤어요. 같이 보려고. 자, 보자. 요 거란에서는 북면관, 남면관제라고 하는 걸 시행을 했어요. 자, 그럼 여진족에서도 똑같이 시행을 이런 부류의 정책을 시행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불렀죠? 이중 지배 체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여진족은 이중 지배 체제로, 여진족은 뭐로 다스렸다 그랬어요? 맹한 모극제라고 하는 제도로 다스렸고, 한족들은 주연제, 그들의 제도로 다스린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거란족의 이중지배 체제 역시 이 거란족, 유목민족들은 북면관제로 다스리고요. 이 남면관제 쪽이 유목민이 아닌 농경민족들, 한족 같은 애들을 이제 남면관제로 시행을 했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 밑으로 내려와 보죠. 자, 송 5대 19개 분열기를 통일한 송나라는 특히 이제 그 세운 송태조 조광윤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뭐를 시행했다? 중요한 거 학습 목표에도 있었죠? 문치주의 정책을 실행을 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신들의 정치적 권한을 확대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 국방력이 약화되는 문제가 생겼었죠. 그래서 주변 국가들한테 세패를 엄청 털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굉장히 국방력도 약화되고 돈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전쟁 비용도 쓰는데 세패도 맞춰야 돼. 재정은 점점 악화돼. 그래서 왕안석이 신법을 추진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금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금과 연합해서 요 나라를 공격해서 멸망을 시키는데 그 금에 의해서 어떻게 아까 방금 얘기했었죠? 남쪽에 어디? 이만, 항저우라고 하는 곳으로 천도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남송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1279년 언제? 원에 의해서니까 쿠빌라이 칸 때 망하게 됩니다. 남송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자, 그럼 원을 한번 봅시다. 13세기 초에 이제 칭기즈칸이 몽골 제국, 예케, 몽골, 울루스를 건설을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다가 쿠빌라이 칸 때 중국 전역을 장악하죠.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죠. 쿠빌라이 칸 때 남송이 멸망을 하면서요 전역을 장악을 하고 이때 나라 이름을 원이라고 하게 되고 수도는 대도, 베이징으로 옮기고 이런 모습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자, 중요한 거 몽골인 제인주의에 입각해서 통치를 하게 되고 최상층의 몽골인, 그다음에 다음 지배층으로서 생목인, 재정 관련된 일들을 시켰다고 했고요. 한인이나 남인 같은 경우에 차별 대우를 받았고 대다수의 한족들은 엄청난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던 거의 90%의 한족들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마침내 명이 만들어지면서 원나라는 북쪽으로 도망을 가는 북원이라고 불릴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가마쿠라 막부는 일본이니까 아직 얘기 안 했죠? 나중에 보면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엔 앞으로 돌아가서 이전에 보지 않았던 일본과 54페이지에 있는 일본까지 한 번에 묶어서 일본을 하나의 흐름으로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수고 많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일본 얘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